자, 여러분 교재 분양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선분양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다 하고 있거든요. 자, 선분양은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뭐다? 미리 분양하는 제도. 그럼 미리 분양을 하면은요, 건설업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약서 쓰죠? 그 계약서 분양 금액 계약서 써요. 그럼 그 계약서 쓴 금액을 여러분 2000세대 분양하면 2000세대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금융기관에 여러분 계약서를 제출해서 그 금액 다 대출받아. 예? 그래서 건설업체는 건설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건설업체 누구 중심? 공급자. 예.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 그러면은 여러분 건설업체가 돈을 여러분 뽑아 썼어요. 건설자금.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그 뽑아 쓴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계약금 납부했고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 치르는데 그럼 중도금 하면 여러분 이자 있죠? 그걸 여러분 건설업체가 쓴 자금을 여러분이 이자 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건설업체들이 중도금, 이자, 면제 그거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 쓴 거 자기가 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전가시킨 걸 면제 줘서 하는 거지. 그건 알고 있어야 돼. 네,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분양 가격이 받았어요. 선분양. 입주 시에 마이너스 피 될 수도 있지만은 또 뭐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 플러스 피가 많잖아요. 그러면 오르면 어떻게 돼? 오르면은 그것은 누구에게?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이 돼. 그렇죠? 그 마이너스 피 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나 청라 신도시 처음에는 마이너스 피 6, 7천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왜요? 처음에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가격은 어떻게 돼요? 중도금, 잔금 치르면서 분할 납부가 가네. 분양 가격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뭐야? 적어진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죠? 선분양 받으면은 건설업체에 부실 공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부실 시공. 그에 따라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많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그리고 후 분양은 뭐예요?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뭐 한다? 분양을 하죠. 그 완공한 이후에 분양하기 때문에 완공된 아파트를 소비자들이 비교하면서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자가 아니라 누구?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분양제도고 부실공사는 분양 안 받겠죠. 그래서 건설업체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주택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에요. 주택의 품질이 좋아지고 후 분양을 하게 되면은 단점은 뭐냐? 주택 분양 가격을 계약과 동시에 한꺼번에 뭐 해야 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 부담이 뭐다? 높다는 단점은 있어요. 건설업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건축비 상승분을 모두 누구에게? 분양 가격에 포함시켜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가, 건축비 상승을 정가시킬 수 있는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건설업체는 어떻게 돼요? 준공시까지 건설자금 조달을 건설업체가 해야 돼요. 그래서 건설자금 조달이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분양, 후분양인데 27회 시험에 처음으로 이 장단점에서 지문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분양, 후분양은 여러분 쉽게 간단히 한번 우리 보시면 되고 우리는 둘 다 하고 있다는 거. 자, 조세로 갑니다. 자, 조세 정책은 또 출제를 또 하는 거죠. 조세 정책.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정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부동산 조세의 기능을 보면은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를 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리고 또 소득세, 여러분 소득 재분배인데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토지 거래 시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인데 기능도 가끔 지문에 잘 뜨죠. 자, 그러면은 조세 정책에서, 조세 정책하면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조세 부담, 조세 부담의 귀착을 줄여서 조세의 귀착, 조세 부담의 정가를 줄여서 조세의 정가죠.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냐?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해요. 그럼 조세의 정가는요, 자,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조세 일부분 또는 전부를 뭐를 통해서,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가라고 해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긴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정가란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의 귀착이나 정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인데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임대주택 시장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는 누구? 임차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자는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이죠.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의 임대료는 얼마? 60만 원.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지금은 월 60만 원 임대료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 60만 원은 재산세를 뭐 하기 전? 부과하기 전 60만 원이에요. 그럼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자,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우리는 부과를 30만 원을 했다. 자, 30만 원을 부과를 하면은, 자, 임대주택 공급량이 이 정도 공급할 때는 가격은 나는 최소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더 받겠다 하죠. 그럼 만약에 이만큼 공급을 하면 나는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공급 곡선과 만나죠. 근데 또 재산세 부과한 금액만큼 나는 더 받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각 공급량, 임대주택 각 공급량 수준에서 계속 연결을 하면은,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공급 곡선이 요 거리가 뭐다? 텍스야. 텍스 세금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세금액, 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 그럼 이 거리가 수직거리가 다 뭐다? 세금이야. 그러면은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면은 이게 새로운 균형인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는 뭐한다? 상승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때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면
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직거리가 뭐다? 요 수직거리는 세금, 텍스 30만 원이에요. 자, 30만 원인데 어떻게 돼? 우리가 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과 전에는 월 임대료가 얼마? 60만 원인데 임대인은 재산세 30만 원에 일부인 10만 원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떠넘겨요. 그러면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얼마? 여러분, 부과 후, 재산세 부과 후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70만 원인데 요 10만 원만큼 누가 부담을 하는 거야? 세금의 일부분을 수요자, 이 부분이 수요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부담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담하는 부분이 바로 전가되는 부분인데, 그럼 전가 얼마였다? 전가 10만 원 전가됐지. 그러면 70만 원 임대를 받아서 세금 얼마 납부해야 돼? 임대는 30만 원 납부했더니 본인은 얼마? 우리는 30만 원 납부했더니 얼마? 40만 원 되겠지. 그래서 재산세 부과 또 후에 공급자가 획득하는 임대료는 얼마? 40만 원. 부과 전보다 손해를 보죠. 50만 받다가 이제 40만 원밖에 실질적으로 못 받으니까. 그럼 이건 누가 부담한다? 그럼 요 부분. 요 파란 부분은 누가? 공급자. 공급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돼. 그러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정부의 뭐다? 조세 수입. 수요자 부담분과 공급자 부담분을 대준 노란 부분은 정부의 조세 수입.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60만 원 받았는데 부과된 이후에는 수요자는 임대료 비싸게 내고 공급자는 적게 획득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어느 부분에 문제 생겨요? 요 노란, 요 빗금친 부분에 문제 생겼어. 노란 부분. 노란 부분이 세금을 부과를 하면요, 사회에서 없애져 버려. 이건 정부 조세 수입 들어가니까 관계없는데 이게 사회에서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3년 전에도 이 용어가 나왔고 작년에 또 나왔어요. 이 작년에도 용어가 나왔는데 경제적 순손실, 이걸 dead weight, 요걸 번역한 거예요. dead weight loss. 경제적 순손실인데 dead, 죽을 사자 씁니다. 죽을 사자. weight, 무거울 중자 씁니다. 사중. 네? 번역을 경제적 순손실 또는 사중, 로스, 손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경제적 순손실로 내기도 하고 사중 손실로 내는데, 그래서 우리 이 용어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우리가 건국대 우리 송 교수하고 우리 서강대 김경환 교수라고 있어요. 다 출제원인데 그분 교재에 경제적 순손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 2번 다 경제적 순손실로 낸 겁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렇게 사회에서 없어지는 부분 나와요. 그래서 가끔 나오죠. 이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적으로 후생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OX. 가져올 수 있잖아요. 맞는 질문이야. 그런 게 시험에 탁탁 뜨는 거예요. 시험 질문에. 자, 그러면은, 자, 요걸 염두에 두시는데, 지금 수요자는 얼마? 10만원 부담을 했고, 예? 공급자는 얼마? 20만원 부담했어요. 이렇게 누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고요, 공급 곡선이 완만하면 공급자가 적게 부담해요. 그럼 왜 그런가? 그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신규 주택.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 175페이지 주택에 대한 영향 니은을 보면은,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 자, 신규
공급하는 주택은 고소득층,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인데 신규 주택의 공급은 우린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많아요.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비탄력적. 수요는 상대적으로, 수요는 공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뭐다? 탄력적. 이게 균형. 근데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주택은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이미 주택이 지어졌으니까 팔려고 바로 시장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주택, 중고주택은 누가 소비한다? 이거는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이에요. 이거는 뭐다? 기울기가 완만한 뭐다? 탄력적. 공급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어요. 이미 주택 지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럼 수요는 상대적으로 뭐다? 비탄력적. 요게 또 뭐다? 균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자, 요 그림에서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자, 동일한 세금. 자, 우리 신규 주택에도 이 세금, 오래된 주택에도 똑같은 세금. 그래서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이렇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새로운 공급 곡선이 돼요. 예?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럴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 요점. 자, 요점에서 가격은 이만큼 오르고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했지. 요거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수요량과 공급량은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되겠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자, 그러면은 신규 주택에 요거 누가 부담? 신규 주택을 소비한 누가 부담? 요거 수요자 부담에 신규 주택을 소비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뭐죠? 오래된 주택의 수요자 가격 인상분 여기에 또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 누가 많아요? 오래된 많죠. 그래서 여러분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소비하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오래된 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걸 전문 용어로 역진세라고 해요. 역진세.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분 재산세를 부과를 올렸죠. 올렸는데 뭐해? 고소득층은 여러분 동일한 33평에 있어서 고소득층은 소득이 높은데 세금을 높여도 부담은 적어. 소득이 높으니까. 근데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이 더 높아.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걸 훅 폭풍 몰랐지. 난리 났지. 예? 갑자기 세금 자기는 13만 원, 5만 원 세금 재산세 내다가 갑자기 얼마? 120만 원 내시오. 따라와 보세요. 날 나지.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재산세로 인해서 그때 서울 수도권 국회의원 열리는 데 다 떨어졌어. 그것 때문에. 세금 함부로 올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해. 여러분 캐나다 이런 거 퀘벡주라고 있어요. 프랑스 옛날 거기 지배했던 퀘벡주인데 소득세를 1% 올렸다가 날랐어. 예? 다시 원위치야. 세금을 무조건 공약을 내서야 돼. 그걸 보고 뽑아주는 거지. 세금을 올려내도 그 공약을 뽑아주는데 우리는 멋대로 올리고 내리고 해. 문제가 있지. 여러분 세금은 절대 만드는 거 반대야. 여러분 세금 내보세요. 폐지 안 해요. 한번 만들면은. 예? 그래서 반대를 해야 돼. 반대. 그래서 저는요 지방교육세도 엄청 만들었어요. 왜 교육세 왜 또 만드냐? 20%왜 내냐? 나 재산세 볼 때마다 20%지 너무 아까워 이게. 그만 내? 자동차 낼 때도 내고. 아유 뭐 이사를 다 붙어. 기분 엄청 나쁩니다. 전 반대했어요. 세금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또 무슨 지방 소비세 만들고 반대해야 돼.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요. 물가 대폭도 올려요.
지방 소비세도 만들려고 하잖아, 지금 정부가. 절대 반대해야 돼, 그런 거로. 세금은 만들면 안 돼.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 올리면 말이 많으니까 지방 소비세 신설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담배도 2,000원 올린 것도 말이 많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 소비세 이런 것도 만들고 반대를 해야 돼. 막 부가 막 다 부가돼 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례세는 웬만하면 뭐다? 올리는 걸 반대를 해야 돼. 이런 부담이 많이 높아져, 저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시험 문제 여기 볼 때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은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는 뭐죠? 수요자는 세금 부담이 적어. 네? 뭐보다? 요거 처음에 하면 요거 누가 부담이에요? 파란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하거든요. 파란 부분은 공급자 부담인데 요걸 보면은 또 요거죠? 공급자. 요거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예? 예, 요 세금 중에서 요거는 공급자. 요 세금 중에서 요거는 공급자. 그럼 누가 적게 부담해?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니까 뭐다? 유리해. 공급이 탄력적일 때 누가 적게 부담?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또 누가 유리? 공급자가 유리해. 요걸 묶어버리면은 탄력적일수록 유리한 거야. 두 개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한 거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한 거야. 그래서 암기는 탄유로 암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안 그래도 지문에 다 찾아내. 탄유. 탄력은 뭐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그것만 잘 기억하셔. 예외가 있죠. 지금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요.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담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보면은 수직선이나 수평선이 예외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뭐가 나온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고정됐어.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수 없어요.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공급 곡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가격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변하지 않거든요. 가격. 시장에서의 가격은 뭐가 돼? 변하지 않아요.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가 없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 전가가 안 되니까 누가 세금 다 내야 돼? 전가가 안 되니까 공급자가 다 내야지. 그래서 공급자가 조세를 뭐한다? 전액 부담한다. 자,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자, 2번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2번은 수요가 뭐가 된다? 완전 탄력적이다.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됐어요. 자,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은 이렇게 주어졌죠.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또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또 불변이야. 가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는 두 사람 중 누구? 한 사람 공급자가 전액 부담. 자,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최초의 균형이죠.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수직거리가 뭐죠? 이 수직거리가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 전부를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100% 떠넘겨. 그러니까 이거 누가 다 부담한다?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해. 자, 이런 경우, 이번은 공급 곡선이 이런 경우는 완전 탄력적일 때는 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 세금 전부를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또 수요자에게 100% 전가가 돼요. 누가 다 부담한다 했더니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이 경우는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이 경우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 이 네 가지 그림이 예외적인 경우. 그걸 여러분 그 표에 나와 있죠. 175페이지 중간 표에 전액 부담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를 설명했어요. 또 작년에 출제된 게 그 양도소득세 나왔는데, 자,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생활을 하면서 정부가 주택 가격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뭐를 했다? 양도소득세를 뭐 했어요? 중과세했어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뭐예요?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의 주택 공급이 오히려 처분을 기피하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요. 이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작년에 공급이 줄어든 게 증가로 출제했잖아요. 주택 공급에 있어서 뭐라고 한다? 우리는 락인 이펙트, 동결 효과라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동결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할 수도 있다. 지금 서울 우리 형상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한 시험에 3번 정도 냈는데 올해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시험에 우리 이 지문은 한양대 김지영 교수 교재 나온 건데 17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금을 부과할 때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요걸 두 번 출제거든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지역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 밑줄은 거기에 밑줄에 표시되어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헨리 조지가 나와요. 자, 헨리 조지는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두 가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우선은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정부가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를 한다면은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 소득세, 법인세,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다 철폐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토지에다 뭐를 주장했다? 단일세를 주장했죠. 자, 여러분 미국에서 옛날에 80년 후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민주당 공화당이 아닌 그게 노후를 가진 사람이 있어. 나왔는데 그분이 주장을 뭐 했냐? 예? 나는 뭐다? 세금을, 부동산 세금 빼고 다 뭐한다? 없애버리겠다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박수 치지, 세금 없애겠다니까. 그러다가 지지율 좋다가 나중에 그건 헛구다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예? 없어졌지. 후보. 예? 22%까지 지지율 갔다가. 예? 그런데 그걸 이번에 또 들고 나온 거야. 누가? 트럼프가.
근데 이번 트럼프는 됐잖아요. 그건 정당이니까 된 거예요. 그때는 정당이 아니었고, 그 사람은 제 3회 후보고. 그래서 뭐를 했어요? 트럼프가 법인세 없애겠다. 법인세 없애버리겠다. 소득세 50% 낮추겠다. 100%를 50% 낮추겠다. 그러니까 뽑아주지. 세금 진짜 중요해. 그 법인세 한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막 반대하니까 법인세를 뭘로? 예? 엄청 낮췄죠. 예? 몇 프로 낮췄어요? 17% 낮춘 거예요. 막, 엄청 낮췄어요. 없애지 못했고. 예? 소득세는 50%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법인세 낮추기가 쭉쭉 들어가잖아요. 외국에 있던 기업들이. 예? 그건 대단한 거예요. 세금 없애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인세를 그리 낮춰버리면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 낮춰야 돼. 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제품 경쟁이 안 되지. 미국 기업들하고. 그러니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금 정쟁이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게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주장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이것도 한 4번 정도 출제했는데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야. 그러면 뭐죠? 수직세야.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건 뭐죠? 토지의 공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토지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는 옮겨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헨리 조지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일 경우에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를 한다.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고정됐잖아요. 변화가 없죠. 네? 변화가 없어요. 불변. 자, 여기서 보세요. 공급량이 어떻게 돼? 우상향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줄어들잖아요. 변화가 없어. 공급이 고정됐으면은. 공급량,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에 왜곡을 뭐한다?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세금을 우리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세금을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토지 자원의 배분이 우리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말은 토지세에 뭐가 발생한다? 중립성이 나타난다. 토지세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립성. 자, 출제원 교재 있거든요. 중립성. 자, 이 지문을 또 많이 냈는데 여러분 작년에 요거 낸 이유가 뭐를 냈냐면요. 작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헨리 조지 얘기를 계속 해서 어떻게 돼요? 눈치 보이죠? 출제원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를 한 거예요. 올해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책 4문제 나온 걸 우리가 했고 여러분 교재 183페이지에 투자. 자, 부동산 투자는 현재의 현금 지출하는 게 투자예요. 현재의 현금 지출과 미래의 현금 수입을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해.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 수입이 나타나는데 1년 이상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는 임대료 수입은 연간 기준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 처분을 해야 돼. 그럼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 시에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이득이에요. 그럼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투자를 하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또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대출 받을 때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우린 전문용어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정부가 그걸 이용을 지금 못하도록 막 하는 거잖아요. 우나 웃겨. 우리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막 그거 이용 못하게끔 대출을 못 받게끔 막 만들잖아요. 지금. 예, 그걸 우리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니까 그 대출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면요.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세액 공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장점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보유하면은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죠. 그 질문이 25회 시험의 정답 그리고 27회 시험의 출제. 25회 시험은 정답 질문으로 물었어요. 인플레이션 해지. 단점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어떻게 돼요? 처분해서 현금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성 면에서 불리해. 부동산 투자는 불리하다, 낮다는 단점이 있고 또 자금을 융통받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 발품 판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중개 보수나 법적 수속 등기 비용,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또 있고 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의 법적인 규제, 행정적인 통제를 또 많이 받는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어려운 용어는 아니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고 여러분이 우리 출제가 올해 예상되는 부분이 지렛대 효과인데 이거 지렛대 효과 투자이론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